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39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6명을 다음 달 1일과 7일에 신문하기로 했지만 다른 증인의 채택 여부는 이틀 뒤 수요일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을 두고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현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지원을 직접 언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박 대통령이 정 씨를 재능 있는 영재라고 언급하며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들어온 뒤 주도한 범죄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우리 사회의 민주질서를 뒤흔들어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 행위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아 논란입니다. 지난해 대정부 질문 때와 입장이 달라진 데다가 대통령 권한대 행위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산과 소득이 많은데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사례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 600만 세대의 보험료가 절반가량 줄어드는 대신에 연금을 비롯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많은 은퇴자의 보험료는 대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증인들이 추가될수록 변론의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고 당초 이르면 2월 말로 예상된 탄핵 결정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빠르게 속도를 내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 박 대통령 측이 노골적으로 지연 전략을 편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 등 최측근들의 자백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대통령에게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무려 40명 가까운 추가 증인 신청은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이 현직 청와대 수석들과 협의한 결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측이 주도 면밀하게 탄핵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증인 신청뿐만이 아닙니다. 최순실 씨의 특검 불출석, 친박단체들의 주말 집회, 특히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이 된 태블릿 PC에 대한 문제 삼기 등등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서는 강도를 높이는 대통령 측의 대응 전략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8차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39명에 이르는 증인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장까지 부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일방적 수사 자료만 대거 증거로 채택돼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 측은 굳이 증인들이 심판정에 안 나와도 진술서를 제출하면 모두 동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직접 불러서 신문을 하면 재판관들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강행했습니다. 일단 헌재는 39명 중 6명을 먼저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25일 변론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은 그동안 헌재가 강조해온 신속 심리 입장과 정면 배치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의 발언이 주목받았습니다. 강 재판관은 KT 측에선 황창기 회장이 나가면 대통령에게 불리할 텐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한다며 나오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최순실 씨 도움을 언제까지 얼마나 받았는지와 재단 설립 배경 등에 대해 먼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속 심리에 제동을 걸려는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에 헌재가 어떻게 답할지 주목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 가운데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 외에도 현직 수석 비서관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위해서 전 현직 청와대 참모들이 동원되는 듯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 일이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신청한 증인 명단엔 강석훈 경제수석과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등 현직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란 이유에서입니다. 직접 부르지 말고 진술서를 받자고 국회 측이 제안했지만 재판정에 나와야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강석훈 수석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해 5월에야 임명됐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청와대에서 일을 한 김규현 수석은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을 독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나 특검 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을 위해서 탄핵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청와대 현직 참모까지 동원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탄핵 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39명 무더기 증인 신청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지적이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의 이런 전략은 누가 짜는 것이고 뭘 위해서인가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가 있죠. 정치부 윤서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윤서령 기자, 오늘 헌재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증인을 무려 39명을 신청했는데 헌재가 적절성을 판단해서 결정하겠지만 탄핵 심판 절차는 일정 부분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2월 말 3월 초쯤 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갑작스럽게 이 증인 신청이 나온 겁니다. 이 상당수 법조인들이 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헌재 재판관들도 지적을 했지만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도 많이 신청을 해서 이 고의적인 지연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이건 사실 지난번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저와의 인터뷰에서 예견하긴 했으나 이런 변수가 있다고. 근데 39명씩이나 나올 줄은 아마 국회 쪽에서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것은 역시 이제 탄핵 이 과정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판단도 작용한 게 아닐까요? 네, 물론 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헌재에 출석해 왔던 증인들은 최순실 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왔습니다. 예.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밝혔던 안종범,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이 그렇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 김종 전 차관도 그랬습니다. 뇌물 의혹과 또 인사 지시, 기밀 유출, 최순실 관련 업체 특혜 지시 모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좀 반전해야 하겠다고 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신청한 증인 명단 가운데는 현 수석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신청한 증인 명단 가운데는 이 강석훈 현 경제수석과 김규현 외교안보 수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 강석훈 수석은 수석들 가운데서 근무 기간이 가장 오래됐고 또 김규현 수석은 세월호 사고 당시에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두 사람 모두 이 탄핵 사유로 올라온 내용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예.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이 현직 수석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이들이 증인으로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할지는 뻔해 보이긴 하는데 현 수석들의 증인 출석 문제는 물론 대통령이 다 그렇게 원했든지 아니면 동의했든지 그런 과정을 거쳤겠죠. 네, 오늘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이들이 출석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증인 출석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출석을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예. 만약에 이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이 직접 이 현직 수석들과 탄핵 심판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면 더 큰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른바 이 시간 끌기 전략 의혹은 탄핵 심판 정도 있지만 여론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여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탄핵 심판이 길어질수록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다고 보는 건데요. 이미 검찰과 특검 또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JTBC의 태블릿 PC를 마치 조작된 것처럼 유포하고 있는 세력과 또 최근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친박단체들의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나 시간 끌기라는 것이 과연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이 돌아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건 뭐 청와대 쪽의 희망사항일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는 그렇게 동의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언론사하고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직접 고소하겠다고 한 것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취재를 한 상태로는 오늘 내일 중으로 고소장을 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으로 들어오면서 곧바로 이제 고소장으로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건데요. 예. 대통령 측이 이 여론전과 또 탄핵 심판, 그 특검 수사에까지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윤서령 기자였습니다. 자,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이와 같은 박 대통령 측의 노골적인 지연 전략이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겠죠. 헌법재판소 취재기자와 이 분위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39명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단 6명이 다음 달 1일하고 7일에 신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예. 대통령 측 요청이 일부 받아들여지긴 한 건데, 자, 탄핵 심판 전체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단정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예. 이들 중에 먼저 채택된 6명은 비교적 대통령 측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증인들이고요. 다음 변론 이틀 후인 25일 수요일 전에 재판관 9명이 회의를 열고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채택하지 않을 건지 정할 예정입니다. 예. 현재 분위기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것이 헌재의 입장이었는데 대통령 측 요구를 그러면 모두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헌법 위반 사유와 관련된 증인들은 채택을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한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중요한 증인들은 이미 출석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예. 따라서 추가로 요청한 증인 중에 일정 부분은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예. 그 일정 부분이 어느 정도는 지금 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내일 모레 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그걸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내일 모레 어느 정도의 증인을 신청을 받아주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탄핵 심판의 일정이 윤곽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오늘 헌재 재판관들이 나머지 33명의 증인 후보 중에 일부를 언급하면서 채택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 대사들인데요. 김장수 주 중국 대사와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가 증인 신청 명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해외 주재 대사를 굳이 부를 필요가 있느냐면서 부정적으로 말해서 일단 채택되지 않았고요. 변론 중에 추가로 증인 후보로 확인된 문영표 전 장관이 있었고 홍한선 전 국민연금 기구문영본부장 등이 있었는데 주로 뇌물죄 관련 인사들입니다. 예. 뇌물죄는 핵심 쟁점 5가지 중에 법률 위배 혐의에만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대통령 측 요청에 대해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강하게 성토를 했고요. 예.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조금 전인 오후 6시쯤 입장을 밝혔는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러한 증인들 39명의 증인들을 신청을 했더라면은 그 증인 신청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아니할 터인데 8차 변론기일에 이르러서 갑자기 39명의 증인을 신청한 점. 예. 고의적인 지연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역시 이제 주목되는 것은 탄핵 심판 결정이 언제쯤 나오는 것이냐. 원래는 빠르면 2월 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예. 이제는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됩니까?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7일에 기일이 잡혀 있고요. 그 주에 1회 정도 증인 신문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4월 7일이 아니라 2월 7일이겠죠. 예, 2월 7일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을 일부만 채택할 경우에는 2월 말 3월 초 가능성은 유효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헌재 내부에선 2월 중순에 최후 변론을 하더라도 2주 내로 결정문을 작성하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서 3월 초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예.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신문이 2월 중순을 넘어가게 되면 순차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3월 중순 이후로 심판 결론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앞서 그 정치부 윤서령 기자하고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을 하나하나 좀 짚어봤는데 증인 신청 말고도 지금 그 헌재 밖에선 친박단체 등도 탄핵 심판에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도 헌법재판소 앞에는 촛불 집회에 맞서서 집회를 열고 있는 탄핵 기각
주장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예. 주말에도 광화문 광장 촛불 집회에 맞서서 꾸준히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도 이 같은 친박단체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친박단체를 중심으로 대통령 지지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증인 신청 등의 대응을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친박단체와 일부 관련 인사들이 여전히 태블릿 PC를 문제 삼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예. 검찰과 특검이 모두 인정했던 태블릿 PC 관련 수사 결과를 계속 조작설들을 주장하면서 인터넷에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련의 움직임 역시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구심,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잠깐만 좀 정리를 하자면, 예. 아까 결국은 그 탄핵 심판 결정이 언제쯤 나올 것이냐는 부분에서 길어도 한 달은 예상보다 한 달은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 얘기해서 그로부터 길어도 한 달은 넘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헌재 쪽의 입장입니까? 현재 쪽의 정확한 입장이라기보다는 법조계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예. 증인신문이 연장이 되더라도 한 주 정도 아니면 2주 정도 더 연장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본다면 2월 말 3월 초에서 3월 중순 사이로 늦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헌재의 입장에 따라서는 그대로 2월 말이나 3월 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5일 수요일 날 나머지 증인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쳐낼 경우에는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이르면 2월 말, 3월 초에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차 좀 확인을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를 부인하면서 심판 일정을 최대한 늦추는 전략을 쓰고 있지만 정작 이를 바라보는 최측근마저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재판에 나와서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다고 자백한 정호성 전 비서관입니다. 특검이 최근 정 전 비서관의 감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정호성 전 비서관의 감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때 특검은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생각을 적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엔 박 대통령이 모두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고리 3인방의 하나로 최측근인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일관하며 탄핵 심판 여론전과 지연 전략을 펴고 있는 박 대통령을 비판한 겁니다. 특히 이 메모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1일,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완전히 엮였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여론전을 폈습니다. 완전히 엮은 겁니다.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지난주 자신의 재판에서 박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다며 대통령 기자 간담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박 대통령 최측근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탄핵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보 고위 관료에게 직접 지시해서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이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를 지목하면서 끼가 있고 재능 있는 선수를 위한 영재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김 전 차관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박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한 것은 정 씨에 대한 공주승마 논란이 일었던 2015년 1월입니다. 당시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두고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최순실 씨에 대해서 오랜 지인일 뿐 특정인에게 도움을 준 적은 없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주장과는 어긋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월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과 김종 1차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지원을 당부해 충격적이었다고 김종 전 차관이 오늘 헌재에 출석해 진술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인데 공주승마 등 부정적인 여론이 안타깝다면서
정 씨처럼 끼가 있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위해 영재 프로그램을 잘 만들라 했다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2014년 4월부터 정 씨에 대한 승마계 특혜 의혹을 제기해온 안민석 의원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 씨 등 주변 사람의 이득을 고려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김 전 차관은 또 광역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 등 문체부 기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탄핵 심판에서 최 씨가 박 대통령 취임 첫 해부터 문체부 2차관을 물색하고 다녔고 내가 추천을 받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즉 최순실 씨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임기 초반부터 문체부 관련 이권 사업을 챙기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최순실 씨는 김 전 차관을 만날 때마다 상급자처럼 체육계와 관련한 지시를 내리곤 했다고 합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에게 이진성 재판관은 누가 최 씨를 만나보라고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사생활이라면서 답변을 거부했는데 이 재판관이 사생활은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못 된다고 지적하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취임 뒤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의 소개로 최순실 씨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경복초 학부모 모임에서 친해진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 문체부 2차관을 시킬 만한 체육계 교수를 추천해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어 하 교수가 추천했던 교수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두 번째로 나를 추천한 걸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차관은 두세 번쯤 최 씨를 만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알았다며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최 씨가 주로 연락해 이뤄졌고 최 씨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 대한 문체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체육계 관련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 대통령 취임 첫 해부터 최 씨가 체육계 정책 등을 총괄하는 문체부 2차관을 물색했고 자신이 추천한 김 전 차관을 관철시켰습니다. 특검은 최 씨가 김 전 차관을 딸 정유라 씨 지원 창구로 활용하면서 체육계 장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탄핵 심판의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 씨도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과 깊은 관계를 보였다면서 관련 정황들을 증언했습니다. 특히 최 씨가 개인 컴퓨터로 국무회의 기록으로 보이는 문건들을 수정하는 장면을 직접 봤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탄핵 심판 변론의 증인으로 선 차은택 씨는 최순실 씨가 사무실에서 함께 회의를 할 때마다 차명 휴대폰으로 박 대통령으로 보이는 사람과 수시로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사무실이 조용해 상대방 목소리가 다 들렸는데 박 대통령으로 보였다며 최 씨가 대통령과 관계가 깊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최 씨가 박 대통령과 친하다고 말한 적이 있냐고 묻자 차 씨는 직접 눈으로 많이 봤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씨가 사무실에서 국무회의 기록으로 보이는 문건을 개인 컴퓨터로 작업하는 걸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최 씨에게 준 사업 보고서가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까지 언급되는 걸 보면서 최 씨의 영향력을 깨달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차 씨는 마지막 변론을 통해 최 씨가 지시했던 미르재단의 사업마다 박 대통령이 등장해 소름이 끼쳤다며 최 씨 권력이 대통령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폭로했던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오늘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 전 장관은 이례적으로 조사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20분 동안이나 추가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특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좌익이란 누명을 씌웠던 겁니다. 특히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내리고 이를 실제 적용하도록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김기춘 씨로 주도되는 이 정권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차별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공권력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역사가 유신 시대로 돌아갔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유신 이후에 이제 전두환 시대까지 블랙리스트라는 게 이런 그 명단 관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민주화가 되면서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다시 이게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30년을 돌려놓은 거예요. 특히 유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민주적 질서와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한 가운데 블랙리스트 의혹이 헌재 탄핵 심판 사유에 추가될지 주목됩니다. JTBC 김준입니다. 유진영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김기춘 전 실장의 윗선, 그러니까 대통령의 개입 정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본인이 박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난다면서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해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박 대통령이 최소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고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유진룡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 박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2014년 7월 9일인가를 기억합니다. 그날 다시 뵙고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묵묵부답. 2014년 7월은 세월호 참사 후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이 본격화된 시점입니다. 유 전 장관은 지금 문제가 된 블랙리스트 작성 이전에도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위가 계속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1월에도 박 대통령을 만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몸통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조사를 계속하면서 이를 토대로 최종 지시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특검 사무실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우선 앞에 리포트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박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최소한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묵인했다는 뜻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검 쪽에서 뭐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 존재를 알고 있고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만일 얘기가 그쪽으로 간다면 특검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네, 특검은 우선 이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관련 서면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걸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사실상 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직접 개입했다는 쪽에 이 수사의 방점은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지시를 받았다 이런 유사한 관련자 진술은 확보를 했지만 아직 대통령의 지시 정도를 명확하게 밝혀내긴 어려운 수준이란 게 특검 분위기입니다. 예. 특검은 2월 초로 예정된 대통령 대면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에 앞서서 대통령 지시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 진술 그리고 물증을 미리 확보해서 대통령 대면 조사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지시 여부를 떠나서 보고를 받고 그것을 교정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특검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의 입장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까, 아직?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 지시와 보고 마찬가지로 이 블랙리스트 개입했는지 여부, 대통령이 그 김기춘 전 실장의 윗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기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대면 조사에 앞서서 청와대 압수수색도 할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관련 물증과 진술 없이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예, 오늘 유진영 전 장관이 특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상당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을 했는데 당사자인 김 전 실장은 그동안에 모르는 일이라고 해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리스트를 알기는 했지만 이게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던데
특검이 유 전 장관을 부른 이유는 이런 논리를 깨겠다는 이유겠죠? 네, 맞습니다. 특검은 앞서 유 전 장관을 한 차례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때 유 전 장관으로부터 이미 블랙리스트 관련 진술 그리고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유 전 장관이 문체부 공무원들이 갖고 있던 자료를 자신이 모아서 특검에 제출했다는 건데요. 특검이 그 자료를 이번 수사의 바탕으로 삼은 만큼 오늘 유 전 장관 조사를 통해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 자,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것처럼 대통령 지시와 개입 관련 질문에는 말을 아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검에 출석하기 앞서서 한 30분 정도 취재진에게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기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특검 조사에서 추가 진술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단 취재진에겐 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행위, 이건 블랙리스트 전부터 있어 왔고 자신은 퇴임 직전까지 박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는 게 유 전 장관 설명입니다. 예.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오늘 특검이 삼성 뇌물죄 혐의와 관련한 보강 수사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상황은 지켜봐야 하지만요. 법원이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은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는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를 했고요. 오늘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그리고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최 씨 측에 건넨 지원금의 이 뇌물로서의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법원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특검은 먼저 삼성 계열사 합병 관련 보강 조사를 한 다음에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특검이 오늘 법원으로부터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뇌물죄 수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예, 뇌물죄 수사를 위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 특검이 최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 방해입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그리고 성적 조작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중에 이화여대 관련 수사를 가장 빨리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관련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뒤 최 씨를 먼저 불러 조사하겠다는 거고요. 특검은 최 씨에게 삼성 뇌물죄 또는 이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 또 다른 체포영장 그리고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최 씨 조사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예, 특검에 나가 있는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자, 2달 넘게 매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초동 법원 앞에서도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항의인데 이제 시민들이 광장을 넘어서 사법기관에 직접 의사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법원 앞에서도 켜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해 사흘째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법률가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우리 법원 자체가 갖고 있는 경제 권력에 대한 재벌공화국 눈치보기, 경제 권력 눈치보기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도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왜 파면해야 하는지를 적은 한 줄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촛불 집회 주최 측이 온라인과 광화문 광장에서 받았는데 시민 4,300명이 참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헌법 파괴자입니다. 형사적인 범죄까지 고려하기도 전에 이미 자격이 없습니다. 일개 회사도 이 정도면 해임입니다. 시민들은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도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등 규제 프리즘법과 관련 있는 10여 명을 뇌물죄로 특검에 고발한 겁니다. 광장을 채웠던 시민들이 이제 사법기관에 직접 의사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신년 회견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걸 두고도 이런저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면서 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그 생각뿐입니다. 질문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생각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지금은 그런 여러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고. 황대행의 대선 출마 관련 입장은 지난달과 크게 달라진 걸로 보입니다. 총리님, 혹시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늘 회견의 메시지에도 대선 주자들의 단골 메뉴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대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야당은 황대행의 아리송한 행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한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차기 대선 불출마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예, 황교안 권한대행의 오늘 발언 내용이나 분위기로 볼 때 일부에서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선을 염두에 둔 회견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회견에서 황교안 대행이 화법 자체가 상당히 좀 모호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출마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유난히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은이라는 이 표현을 거듭 반복한 건데요. 예. 언뜻 들어보면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할 때인데 이게 그렇게 나중에는 대선 출마를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얼마든지 읽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사실 지금은이라는 표현은 뭐랄까 전형적으로 정치인들이 답변하는 그런 형식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이제 여지를 두는 건데 그건 기자들한테 당신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석해다오라는 쪽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이 불과 한 달 전과는 좀 입장이 많이 달라서 충분히 그렇게 볼만한데요. 예. 이 황대행은 지난달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기자들을 만나서는 지금은 제 일에 전념을 하고 끝나고 나면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지금은 해서 한 발 더 나가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나온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대행 업무를 맡고서도 사실 그동안에 줄곧 좀 정치적 행보였다라는, 즉 대행답지 않았다, 이런 지적은 계속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들어 이 황대행의 일정을 보면 하루에 4건에서 약 5건 정도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오후에는 거의 매일 카메라 플래시를 받는 일종의 민생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민생을 챙긴다는 게 황대행 측의 공식 입장인데 사실상 지금 대선 주자들과 비교를 해도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한 달 반쯤 된 상황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유난히 거리에 많이 나갔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더군요. 네, 나가서 이제 누구를 만났는지 보면 주로 뭐 소상공인이나 또 재래시장 상인들, 그리고 농가, 또 저소득층 주거 지역들을 이렇게 돌면서 일일이 악수도 하고 또 접촉면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예. 이 물론 권한 대행의 업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는 되고 또 어디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행보였습니다. 예. 뭐 권한 대행으로서 나는 이런 일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렇다면 권한 대행으로서는 그런 오해는 피하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정치권과도 접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6일에 이제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기도 했는데요. 평소 황대행이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여권 유력 주자로 떠오르는 상황인 만큼 또 이 자리에서 어떤 정치적인 교감을 나눈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또 실제 친박계에서는 이 반기문 전 총장이 사실상 새누리당을 배제하면서 유일한 대안이 황대행이 아니냐라고 공공연히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안보 이슈를 강조하는 것도 결국 그 일환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사드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이 사드는 국민의 생명 문제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최대한 빨리 반드시 배치가 돼야 한다라고 몇 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야권에서는 이걸 두고 이 보수 세력 집결을 노린 또 의도적인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했는데요. 사실 대행 업무가 시작되고 나서 군부대 방문 등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근데 이 모든 것이 대응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법적으로 누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본인이 권한대행이긴 하지만 대선에 출마하는 것도 또 개인 의지인 것이기도 하고요. 다만 어떤 그 법적 절차만 지킨다면 근데 일단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뒷말이 나오는 것들이 예. 본인이 또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의혹이 나오는 건데요. 예. 이미 황교안 대행이 대선 주자 지지율 리스트에도 이제 상당히 올라와 있고 또 여권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 다음으로 2위로 이제 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맞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대통령 행보와 또 대선 주자 행보를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더욱이 이 황 대행이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법무부 장관과 또 총리를 지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사태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책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의 행보가 여러 가지로 좀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잠깐 한 가지 반기문 전 총장이 여권 후보인지 아닌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니까요. 예. 또 손짓하는 것도 여당도 있지만 또 야권도 있으니까 그것만 좀 수정하고 넘어가죠. 예,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귀국 이후에 기대와 달리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일단 좀 접고 기존 정치권과의 접촉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반 전 총장이 지난 21일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김 전 대표는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연대, 이른바 빅텐트에 동참할 걸로 거론돼 온 대표적인 야권 인사입니다. 한 측근은 김 전 대표는 반 전 총장이 구상하는 빅텐트의 주축이 될 것이라며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 김한길 전 국민의당 의원 등과도 접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당초 설 연휴까진 정치권과 거리를 둘 계획이었지만 지지율 정체 속 각종 구설이 불거지자 빅텐트론을 띄우기 위한 정치 활동에 곧장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반 전 총장은 지난 주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도 회동했고 오늘은 또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9명을 따로 만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 전 총장 측은 2005년 등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일기장까지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일기장에 박 전 회장의 태도가 불손하다고 평가해놨는데 금품이 오갔다면 이렇게 썼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 전 총장 측은 사기 혐의로 미국 검찰이 한국 측에 체포 요청을 해온 동생 기상 씨와 관련해선 법무부에 확인해달라고만 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예, 반기문 전 총장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그러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된 뒤에 본인의 이른바 멘토로 잘 알려진 한승수 전 국무총리를 유엔 특사로 임명을 한 바가 있죠. 한 전 총리는 당시에 연봉 5억을 받는 다국적 은행의 사회이사직을 맡으면서 유엔 특사를 겸직하게 돼서 논란의 소지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3년 뒤에는 한 전 총리가 사회이사로 있는 이 은행이 유엔과 거래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재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2010년부터 다국적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의 사회이사를 맡습니다. 그런데 3년 뒤 한 전 총리는 유엔의 물과재해 위험 감소 사무총장 특사로 임명돼 지금까지 활동 중입니다. 임명한 사람은 반기문 당시 총장입니다. 2013년부터 약 3년간 한 전 총리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으로부터 받은 보수는 128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15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엔 윤리강령에는 외부 활동이 유엔 역할과 충돌할 수 있다며 유엔 사무총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겸직 승인을 받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국적 은행 사회이사를 유엔 특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반기문 전 총장이 임명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실제 한승수 전 총리가 사회이사로 있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2016년 초 유엔과 계약을 맺습니다. 전 세계 28개국에서 이 은행을 통해 유엔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 전 총장 측은 한 전 총리가 맡았던 특사 임무가 은행과 관련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윤리국의 답변은 모호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내놓은 10억엔 그 조건 속에 소녀상 철거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른바 이면 합의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의 행태가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에는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위안부 협상 과정의 협의 내용은 일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 이런 법원 판결에도 불복해서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했던 문서는 위안부 문제를 논의한 12차례의 한일 정부 국장급 협의 전문입니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왜 사과와 지원을 하는지, 합의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면서 정부에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에 불복해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항소심 절차에 따라 소송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지연시킴으로써 10억엔이나 소녀상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일본은 부산 소녀상 설치를 문제 삼아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들인 뒤 2주째 귀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10억엔 출연과 소녀상 철거가 패키지 사항인 듯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합의 내용 공개를 다시 거부하면서 이면 합의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은 뒤에 저소득층에게도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요. 정부가 3년 만에 건보료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저소득층 보험료는 크게 줄겠지만 집이 있는 연금 수급자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요 개편 내용을 조민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송파 세모녀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매달 4만 8천 원의 건보료를 냈습니다. 성별과 나이에 따라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고 전월세도 재산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평가소득 방식은 사라집니다. 대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가구에 대해 최저 보험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내년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 적용되고 2024년엔 336만 원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시가의 절반인 과표가 5천만 원 이하인 자가주택, 1억 6,700만 원 이하 전세금, 4천만 원 이하 자동차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는 지역 가입자의 80%인 607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습니다. 대신 소득과 재산이 많은데도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대폭 줄어듭니다. 최종적으로 연금이나 임대 수익이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과표 9억 원이 넘는 집이 있는 가구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3억 6천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47만 세대가 새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 가입자 부과 기준을 대폭 수정해서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고 무임승차자를 없앤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취재기자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따져보죠. 구혜진 기자, 기존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던 방식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또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도 많은 건보료를 내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건보료 개편에 도화선이 된 송파 세모녀의 경우에 개편한 대로라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송파 세모녀의 경우에요. 원래 실제 소득은 없었지만 두 딸이 30대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원래 보험료 36,000원이 부과됐고요. 여기에 월세 50만 원도 재산으로 간주해 재산보험료 12,000원이 추가됐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평가소득보험료는 없어지고 일정 금액 이하의 월세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송파 세모녀의 경우 최저보험료인 13,000원만 내게 됩니다. 이처럼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은 대폭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이나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컸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개편안은요,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정도로 절충이 됐는데요. 따라서 전월세가 오르게 되면 재산이 는 걸로 봐서 건보료도 따라서 오르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또 차량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해 2024년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네, 이렇게 지역 가입자 부과 기준은 많이 완화가 됐지만 반대로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쪽도 있죠.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자기 집이 있는 경우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은퇴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60세에 정년 은퇴한 정모 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월 1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고 과표 4억 원, 시가 8억 원 정도의 집이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연금에 3만 원, 아파트에 13만 원이 부과돼서 총 16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는 월 600만 원을 버는 직장인보다 더 큰 부담입니다. 무임승차를 막는 수준을 넘어서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면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개편안은 언제 시행이 되나요? 정부안이 확정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야 3당도 모두 자체 개편안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공통적으로 지역과 직장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 기준으로만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충안이 마련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야당 주장대로 소득 중심으로 개편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도 이 소득 중심, 이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절반 정도가 소득 신고가 빵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면 직장 가입자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문제도 있는데요. 이번 정부안이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그 건강보험료 수입이 연 2조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소득 중심으로만 건보료를 매기는 건 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네, 구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패권 경제 선언을 했습니다. 23년 전에 발효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뜯어고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재협상 우선순위로 꼽히는 한미 FTA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병건 특파원입니다. 미국 일자리만 없애는 재앙이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대놓고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선언했습니다. We're also meeting with the Prime Minister of Canada, and we will be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Mexico, and we're going to start some negotiations having to do with NAFTA. 백악관은 트럼프의 취임 당일 홈페이지에 공정한 재협상을 거부하면 나프타를 탈퇴한다는 최후 통첩성 글을 올려놨습니다.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의 책임자는 한미 FTA도 겨냥했습니다. NAFTA, WTO, and the South Korean Free Trade Agreement as the three worst trade deals in American history. 나프타에 이어 한미 FTA로 재협상의 창끝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한미 FTA가 폐기되면 일자리 12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이외의 수출 다변화 대책도 현재로선 딱히 마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이 지구촌을 압박하기 시작하며
한국 경제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병건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아예 수거를 안 해가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도무지 달라지질 않으니까 내놓은 극약 처방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버리는 사람 따로, 이걸 막아보겠다는 사람 따로 신경전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원룸 50세대가 살고 있는 건물인데요. 간밤에 내린 눈으로 이렇게 입구부터 눈이 가득 쌓였습니다. 하지만 한꺼풀 드러내보면 모두 쓰레기입니다. 원룸촌 골목으로 들어가자 건물마다 쌓인 쓰레기 더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기밥솥과 밥이 나뒹굴기도 하고 어른 키만큼 쓰레기가 쌓이기도 했습니다. 모두 종량제 봉투 대신 일반 봉지에 담아 무단으로 버렸던 쓰레기들입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이렇게 음식물부터 시작해서요. 담배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건 기저귀로 보이는데요. 아기용 라지 사이즈 기저귀도 있습니다. 오산시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수거를 거부한 지 석 달째. 잠시 환기라도 하려면 사방에서 풍겨오는 악취를 감수해야 합니다. 환기를 시켜야 뭐 빨래도 마르고 할 텐데 쓰레기 냄새 때문에 창문도 제대로 못 열고 사니까.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 골목에는요, 이렇게 전봇대에 CCTV를 달아놓고 CCTV 작동 중이라는 멘트와 함께 CCTV 녹화 중입니다. 이곳에는 쓰레기를 버릴 수 없다는 안내방송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맞은편에 저렇게 무단투기 쓰레기들을 쌓아놨습니다. 무단투기는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에 이미 남들이 버려놓은 장소에서 이뤄집니다. 여기서 계속 이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달 살다 가거나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돈도 아까울 수도 있고 그게 귀찮을 수도 있는 거죠. 쓰레기들이 방치되면서 주민과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린이공원 바깥에 있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나 인도 한쪽을 차지한 먼지 낀 매트리스 모두 보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복된 민원에도 시는 요지부동입니다. 장난 아니었죠. 그냥 2달도 넘게 쌓였어요. 그때서부터 안 치워가는 거였어. 이게 1년에 한 번씩 그랬는데 지금 올해는 진짜 대단히 시에서 무단 투기가 늘어난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됐는데 오산시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이 사재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보름 동안 대형마트의 종량제 봉투 공급을 중단한 겁니다. 쓰레기 더미에 유독 마트 봉투가 많이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딱 봉투를 묶어버리면 그 손님들은 결과적으로 쓰레기 봉투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냥 일반 봉투, 우리 그 쇼핑 봉투라든가 그냥 아무 봉투에다 담아서 그냥 버리는 거죠. 오산시는 이번 정책이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과는 별개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212곳에 달하던 무단투기 거점 지역도 32곳으로 줄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잠깐 부작용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는 그 민원이 최대한 사실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지점을 알려드리거든요. 오산시에 앞서 같은 정책을 펼친 곳을 가봤습니다. 주민 80%가 대선을 체감했다는 경기도 시흥시나 2주 만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경기도 광주시에서도 무단투기 쓰레기는 눈에 띕니다. 무단투기 쓰레기와 전쟁을 벌인 지자체들은요, 이후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줄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다시 찾은 현장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방치하는 방법 대신 적극적인 안내와 소통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정직하지 않은 인간들, 후보 시절 내내 언론과 불화했던 미국의 새 대통령, 그가 언론을 향해서 내놓은 일성은 이러했습니다. 언론과의 불화는 계속되겠죠. 그렇다면 언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당신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다시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고마운 마음입니다. 미국의 한 언론인은 동료들을 대표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럼은 언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자들의 답변서쯤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이 정합니다. 당신의 대변인과 대리인에게 얼마큼의 방송 시간을 쓸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취재 제한을 좋아할 기자는 없지만 이를 또 하나의 도전으로 즐기려는 기자들은 많습니다. 우리는 세세한 것들을 집요하게 취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를 되찾을 것이고 정확하게 겁 없이 보도할 것입니다. 또한 언론은 연대할 것입니다. 언론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할 지극히 당연한 규칙들, 이것을 새삼 강조하는 것은 그 지극히 당연함을 이행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지. 질문을 받지 않는 대통령, 소통보다는 차라리 법적 대응을 택하는 권력. 사실 이번 정부 내내 그런 일방통행은 수도 없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을 순치하려는 권력과 권력에 순치된 언론,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이미 자명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 왜 이렇게 늦었나?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뒤늦게 취재에 나선 기자에게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이 땅의 기자들 역시 그동안 수도 없이 누군가에게 이 말을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람 부는 팽목항에서, 소녀상의 눈물 앞에서, 외교와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허물어지는 동안 비선에게 모욕당해야 했던 이 땅의 민주주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역시 앞서 소개해드린 그 칼럼의 마지막 문구처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당신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다시금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고마운 마음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의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하면서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부, 사회부 취재 기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해서 과연 헌재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안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이 당연히 궁금해지기 때문이죠. 지금 윤서령 기자하고 백종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윤서령 기자. 증인을 대거 늘린 것 외에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또 있다고요? 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오늘 한 소추위원은 저희 JTBC 기자와 만나서 지금은 박 대통령 측을 자극해선 안 된다. 별의별 지연 전략을 다 쓸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박 대통령이 법률 대리인단을 교체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단이라면 이제 당연히 변호사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심판의 한 중간에 이 과정에서 대리인단을 바꾼다는 게 가능하긴 한 건지, 백종원 기자. 예,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현재의 대리인단이 집단 사퇴서를 낸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 이후에 다음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들로 대리인단을 꾸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별의별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이제 새로운 변호사들이 오면 사건을 또 파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또 그만큼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 더 늘어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 측이 이렇게 지연 전략에 쓰는 모습 왜일까요? 여러 가지 뭐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여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이 탄핵 심판이 길어질수록 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진다고 보는 건데요. 이미 그 검찰과 특검 그리고 법원에서도 인정했던 JTBC의 태블릿 PC 보도에 대해서 보도를 했던 태블릿 PC에 대해서 조작서를 끊임없이 유포하는 세력이 갈수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건 제가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와대나 아니면 친박 단체들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론은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 대통령 측이 증인을 39명을 신청한다고 해서 그게 다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 신청자 중에서 얼마나 결정될지는 이틀 후인 25일 9차 변론에서 정해집니다. 예. 헌재가 새 증인 채택 규모를 그때 발표하게 되는데 헌재가 세월호 7시간 의혹이나 두 재단 강요, 모금 강요 등에 대해서 즉 주요 헌법 위반 사유에 대해서 한해서 증인들을 채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강석훈 현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는 별다른 별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으로 과연 채택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현직 수석이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 측과 협의해서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네, 이들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이 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탄핵 심판 대응 문제를 논의를 했다면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오늘 신청된 증인들 가운데는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당수가 이미 우린 강요받고 재단에 출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오히려 그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취재진 확인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 명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 황창규 KT 회장도 들어 있었는데요. 이들 두 기업 모두 뇌물 혐의와는 별도로 강요에 의해서 두 재단에 출연을 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심판 지연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왜 이런 식으로 증인을 신청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번 증인 신청을 헌재가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보면 전체 심판 일정의 윤곽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내일 모레쯤에. 예. 그건 맞죠? 예. 헌법재판소가 이들 증인 중에 일부만 채택할 경우에는 기존 예상대로 이르면 2월 말 3월 초 정도의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 헌재 내부에선 2월 중순에 최후 변론을 하더라도 결정문 작성에 2주 이상 시간이 걸려서 3월 초 가능성에도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예. 다만 예상 외로 증인이 대거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증인 신문이 2월 중순을 넘어가게 되고 최종 결론도 3월 중순 이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백종원 기자하고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보자면 증인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당초 예상 즉 2월 말 3월 초에서 그보다 한 달 더 이상 늘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법조계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별합을 방법까지 동원될 경우에는 더 늦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딱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내일 모레 있을 증인 채택 문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 쪽에서는 날짜를 좀 당겨보겠다고 오늘 그 준비 서면을 다시 제출했다면서요? 네, 조금 전 확인이 된 내용인데요. 소추위 측에서 준비 서면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뇌물죄를 굳이 입증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 형사재판 판결이 나오지 않아도 이 박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 밝히면 되도록 이 탄핵소추안의 법률 해석을 좀 더 정치하게 다듬어서 제출을 한 겁니다. 이 탄핵 사유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한 건 아니고요. 의견을 좀 더 정교하게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추위원단 쪽에서는 어떻게든 일정을 앞당겨 보려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그 길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변수가 헌법재판관들의 임기입니다. 일단 박한철 소장은 이달 말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3월 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또 임기가 끝납니다. 만약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이 다 받아들여져서 그럴 리는 없다고 보는데, 아무튼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가지고 3월 중순까지로 결정이 미뤄지면, 즉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둔 임기를 다 한 때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7명의 재판관이 남는데, 이럴 경우에 2명의 재판관만 반대를 하더라도 탄핵 인용이 어렵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국회 측은 3월 13일 이전, 즉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3월 13일까지 시간이 더 끌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데, 첫 번째 판단은 내일 모레, 즉 헌재가 이 신청된 증인을 어느 만큼 받아들이냐, 여기에 달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종원 기자와 윤서령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차은택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취재 기자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좀 묻죠. 차은택 씨가 헌재에서 김성우 전 홍보수석도 최순실 씨가 추천했다, 이런 증언을 했다면서요? 예, 방금 전 이 문학의 황태자 차은택 씨가 이 탄핵 심판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이 김 전 수석의 임명에 최 씨의 영향이 미쳤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차 씨는 2014년 말 2015년 초 최 씨가 자신에게 김 전 수석의 프로필을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 또 홍보수석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김성호 전 수석이 들어갔던 시점 아까 좀 얘기한 대로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까지도 청와대 수석을 인사하는데 최순실이 개입됐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차은택 씨의 증언에 따르자면. 차 씨가 직접 만났다는 얘기입니까? 차 씨는 최 씨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지금 같은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시켜서 이 김 전 수석을 만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사를 한번 확인을 했고, 그 의사를 최 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김 전 수석이 실제로 임명이 됐습니다. 또 차 씨는 지금까지 자신이 소개한 여러 명의 이 산하기관, 정부 조직 등에 채용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 최 씨가 영향을 끼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하니까 그렇다고도 답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조금 전에 나온 새로운 뉴스인데, 김성우 전 수석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 김 전 수석은 SBS에서 보도국장과 기획본부장 등을 지낸 기자 출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통제하고 또 KBS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메르스 사태 당시에 정부 대응을 비판한 언론에 정부 광고를 배제를 하는 등 광고 탄압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뉴스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오늘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딱 집어서 얘기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015년 1월 김종 전 차관은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과 함께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정유라 씨처럼 끼가 있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위해 영재 프로그램을 잘 만들라, 이렇게 실명을 언급하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사익을 위해서 일했던 적은 없었다, 이것이 이제 박 대통령의 주장인데, 그 뭐 정반대되는 그런 진술이 나온 셈입니다. 네, 맞습니다. 체육계 정책을 총괄하는 이 정부 부처 장차관에게 승마 선수인 이 비선실세의 딸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지원안을 잘 만들라고 한 건데요. 김 전 차관은 이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말을 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오늘 말을 했습니다. 정부 부처 조직과 또 정책안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은 사실 그 박 대통령의 부탁을 받기 전부터 이미 최순실 씨의 지시를 받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순실 씨를 한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났다고 했는데요. 이 만날 때마다 문체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등 체육계 관련 지원 요청 등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 씨가 문체부 고위공무원인 이 문체부 차관을 부하 직원 부리듯 한 건데요. 최 씨는 이 김 전 차관을 팬더, 또 영어로 이제 종을 뜻하는 벨, 이렇게 별칭으로 불렀고요. 그다음에 최 씨는 이
김 전 차관은 한강 둔치나 도로변을 부른 다음에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고영태 씨 얘기를 잠깐 좀 넘어가면서 마무리하죠. 고영태 씨가 국정조사에서 김종 전 차관을 최 씨의 수행비서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차관이 공직자도 아닌 최 씨의 부하 직원을 자처하는 그런 상황. 이건 뭐 상당히 좀 의외이고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예, 특검도 이 김 전 차관이 왜 최순실 씨의 지시를 받게 됐는가, 그러니까 김 전 차관이 왜 차관직에 오르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수사를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 김 전 차관이 자신이 차관을 시켜준 사람이 최순실 씨였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최순실 씨의 부하 직원 역할을 하게 된 건데요. 예. 최순실 씨는 박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3년 9월쯤에 이 절친했던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 문체부 2차관 시킬 만한 사람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당시에 이 하 교수가 다른 교수를 추천을 했는데 이 교수가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됐고 부랴부랴 다른 사람을 찾아서 추천한 게 바로 이 김 전 차관이라고 합니다. 예. 한마디로 체육계를 담당하는 이 문체부 2차관을 최순실 씨가 이 취임 첫 해부터 자기 사람을 심을 자리로 챙긴 겁니다. 예. 그 하정희 교수는 오늘 하루 종일 좀 그 인터넷에도 오르내리고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최순실 씨와는 20살가량 나이 차이가 나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동네 친구로 굉장히 절친한 사이라고 하는데요. 예.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친해진 사이라고 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 등과 같이 골프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예. 하 교수는 자신의 제자에게 정유라 씨의 온라인 대리 수강을 시키는 등의 혐의로 최근에 특검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은 오직 그 생각뿐입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답변입니다. 지금은을 2번 반복했죠. 뒤집어서 생각하면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선 출마가 가능한가? 이건 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냉정히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 안에 치러질 대선 관리를 다름 아닌 권한대행이 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대영 기자, 일단 공무원 신분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공무원직을 버려야 됩니다. 네.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53조 1항 보겠습니다.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건데 지금 탄핵 여부가 언제쯤 결정될 것이냐. 3월 전후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치러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다 예상이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90일을 한번 역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월 말에서 2월 초에는 모든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1월 말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그 탄핵 결정 전에 그 안에 권한대행을 그만둬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53조 2항에요. 선거일 전 30일까지. 이건 네. 보궐선거에 해당됩니다. 대통령이 만약 탄핵이 된다면 그러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 30일로 계산을 해보면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역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저때쯤.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네. 4월 전후, 물론 이것도 가정입니다. 네네. 그쯤에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지금 대통령도 없고 권한대행도 없고 그러면 그 국정 공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다시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거 네. 한번 보시죠. 대통령이 없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합니다. 총리도 없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고요. 쭉 내려가서 아무도 없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탄핵과 권한대행 출마가 겹친다. 그래서 대통령도 없고 총리, 권한대행도 없다라고 하면 유의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되는 건데 직함만으로도 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복잡하죠. 유의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러면 어떤 직함을 갖게 되느냐. 네. 이거 한번 보시죠. 헌법 71조와 정부조직법 12조에 의거해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요. 정부조직법 22조로는 또 다릅니다. 이건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법에 따라서는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불리게 되죠.
네, 정리를 해보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요. 네, 그렇게 될 수도 네. 있고요. 근데 전례가 없어서 어떻게 부를지는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된다면 부르는 것만으로도 호칭만으로도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정부조직법 19조에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경험한다. 이게 다가 아니군요. 네, 상당히 네. 복잡해지는 거죠. 물론 맞는 직책이 많더라도 국정 운영이 잘 된다면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직함의 표현에서 보듯이 어느 정도의 혼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일단 출마는 가능하고 그리고 대선 출마는 뭐 물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권한대행을 하다가 대선에 나선 과거 사례가 있습니까? 네, 한 차례 있습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요. 네.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2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이 됐습니다. 당시 법적인 근거가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의장은 600일 넘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권한대행을 했던 적이 있군요. 네, 저희도 취재하면서 뚜렷이 알게 됐는데 네. 1963년에 박정희 의장은 이 권한대행직을 유지한 채 대선에 출마를 했고요. 제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럼 그때는 지금이랑 다르게 권한대행을 유지하고 출마를 하는 게 가능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법이 좀 어려운데요.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이 근거인데요. 네. 그때 이 법은 헌법보다 우선시됐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야당에서는 선거관리 업무까지 맡고 있는 권한대행이 그 직을 유지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서 선거 보이콧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과 법과 제도와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이 사례와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이 전례는 권한대행의 출마로 개인의 참정권이 우선이냐, 선거 공정성이 우선이냐의 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보여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키워드를 열죠. 오늘 세 개군요. 네, 오랜만에 세 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반기문의 별명 뭔지 다 아실 텐데요. 반기문 전 총장이 본인 입으로 스스로 기름장어라는 별명 아주 좋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자, 기름장어라는 거는 어려운 일을 매끄럽게 잘 풀어나간다는 의미로 예전에 외교부 기자들이 붙여준 거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뜻이었나요? 뭐 하여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좋은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주 써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이 깔려 있는데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자, 미국의 한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인데요. 자, 독일의 겐셔 외무부 장관이 별세하니까 자, 강대국 외교를 잘해서 독일 통일을 이끌었다고 기여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슬리퍼리맨 미끈거리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썼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름장어도 아주 좋은 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외교를 아주 잘했다는 칭찬의 표현이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자, 이런 식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키신저 장관 있죠. 그다음에 고려시대에 거란족한테 강동육주를 뺏어왔던 서희 선생 같은 경우에도 기름장어 뭐 끝판왕이냐 이렇게 좀 해볼 수도 있는데 좀 어색합니다. 또 정말 본인의 주장대로 본인이 기름장어처럼 아주 어려운 일을 매끄럽게 잘 헤쳐왔다면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논란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좋은 별명이라고 했으니까 기자들이 앞으로 더 많이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아무튼 이런 경우는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대영 기자가 팩트체크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글을 쓴 건지.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최순실의 표변인데요. 지금 최순실 씨가 특검 소환에 불응하면서 좀 전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지금 검찰과 특검 수사가 강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버텨왔는데 저희 취재 결과 사실과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최 씨가 지난주였죠. 헌재에 출석해서
자, 검찰이 새벽까지 잠 안 재우고 수사를 하고 또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 사회부 취재 결과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 당시 자, 너무 피곤하고 어제 넘어져서 등이 아프고 이래서 앉아있기 힘들다. 조사 그만하자 이러면 조사가 바로 끝났다고 합니다. 24시간, 24시간이 넘지 않도록 다 조사를 했고 결국 강압조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강압조사가 없었다는 셈이죠. 특히 오늘 헌재에 출석했던 차은택 전 대표도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검찰에 어떤 강압수사가 있는 거 아니었냐라고 따져 물으니까 전혀 아니었다. 편안한 자세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서 대리인단 측이 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특히 최순실 씨 상대로 폭언을 일삼았다가는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물론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대리인단이나 최 씨가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해가지고 이제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탄핵 심판 자체를 지연시키겠다는 의도하고 맥이 닿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다음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김기춘의 변명으로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였죠. 김기춘 전 실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좌파 예술인 단체에 그 돈을 주지 말라고 한 것은 정부 예산으로서 국가 보조금 성격이라 장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걸로 알았다. 쉽게 얘기하면은 블랙리스트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래서 좀 논란이 되는 겁니다. 자, 저렇게 하면 예를 들면 죄가 아닌 것으로 피해갈 수 있느냐. 워낙 뭐 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오는 별명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논리면 사실 거꾸로 보자면 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뭐라 해명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해박한 법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법무부 장관도 했고 국회의원까지 했던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이 그러니까 자기가 싫은 편에 대해서 배제라는 게 불법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이 논리대로면 오늘 문화부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공식 사과를 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뭐 불법인지 몰랐다 해가지고 죄가 안 되거나 그렇습니까? 본인이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또 아닌 겁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대부분 중부지방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대관령은 영하 18도, 서울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JTBC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Da un balcone improbabile vedo gli alberi crescere e mi sembra che anche dentro me tutto sia migliore di com'è. Non lasciarti convincere che vinca sempre il più abile, la stupidità di volare. Faccia nomi senza storia.